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칸트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가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자, 칸트 입장에 따르면 K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로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K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길이다. 자, 그래서 K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방법이니, 그런데 왜 그 형벌이 다른 형벌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사형이냐? 자, 왜냐하면 칸트의 관점에서는 사형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형벌의 양과 질로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형벌의 칸트는 K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이유 말고 다른 요인이 개입이 되면 K는 그러한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로 처벌을 가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온전히 확보되려면 형벌의 양과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형벌의 양과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자, 바로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탄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을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양과 질만큼 그대로 K가 돌려받게 하는 것이, 하면은 왜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자,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이 되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반드시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진다. 자,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그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구나.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K가 아내에게 가한 그 범죄의 이 심각성, 해악성에 비례하는 형벌의 양과질을 결정하여 K에게 돌려주면 된다.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질에 비례하는 그만큼 그대로 K에게 돌려주면 된다. 자, 그러면 형벌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고 K가 아내에게 가한 그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가 돌려받게 된다. 자, 그러니
이러한 탄리의 법칙을 따르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K를 처벌하는 그러한 이 요인이 차단이 된다. 즉 K를 처벌하는 이유로서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말고 다른 요인이 처벌의 이유에 개입되는 것이 차단이 된다. 자, 그래서 K는 더 이상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목적으로 대우받는다. 즉 인간 존엄성을 확보한다. 자, 그래서 K에게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를 이유로 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처벌받는 것을 차단하려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된다. 자, 즉 탄류의 법칙을 따르면 된다. 그 법칙을 따른 형벌은 바로 사형이다. 자, 그래도 이 사형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형벌의 양과 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형을 통해서 K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K는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 사형이라는 형벌은 도덕 법칙이 지향하는 도덕 법칙의 토대를 둔 법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런데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공범자의 수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한 범죄자를 모두 사형에 처할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권자는 외적 정의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이르러 더 열악한 자연 상태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국가 자체가 극단의 상황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주권자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다수의 국민이 유지될 수 있는 다른 형벌을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참고로 그 다른 형벌로서 유배형을 둘 수 있지요. 자, 그러나 그러한 대안도 공적인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칙령이나 대명, 즉 사회나 특사로서 언제나 오직 개별적인 사례에 행사할 수 있는 대권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자, 우리 칸트는 K가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처벌의 책임을 K가 질 수 있는 기회를 K에게 주는 것이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길이다. 자, 그래서 K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형은 무조건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하느냐? 칸트가 바라보는 도덕 법칙에 따른 법의 정의에 따르면 사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칸트는 이와 관련하여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를. 어떤 경우가 예외이냐? K와 같은 범죄자를 저지른 공범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공범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면 국가 자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거칠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국가의 인구가 시민의 수가 100명인데 그 100명 모두 K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법적인 정의에 따라서 사형이라는 그들 모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게 되면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이 모두 증발하여 국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 이르죠.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주권자가 사형 대신에 유배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결국 사형이 사형과 관련한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외를 둘 수 있다. 사형 대신에 유배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주권자의 이 권한으로 그러한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즉 사형을 하게 되면 국가 자체가 와야 되는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는 주권자가 사형 대신에 유배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형 대신에 주권자가 그러한 권능을 바탕으로 사형을 유배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맞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즉 공적인 법칙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법칙은 바로 정의고 법적 정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법칙은 법적 정의인데 이 법적 정의는 결국은 칸트의 도덕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사형을 유배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도덕 법칙에 바탕을 둔 법적 정의인 공적 법칙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공적 법칙, 법적 정의, 도덕 법칙에 바탕을 둔 법적 정의에 따르면 사형으로서 범죄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가 자체가 와야 되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니 예외로서 사형 대신에 유배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사형에 예외를 두는 것이 공적인 법칙, 법적 정의, 도덕이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지만 국가 자체가 와야 되는 극단의 상황에서 그러한 예외를 두는 비상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칸트 당신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K씨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요인만 고려하여 K씨를 사형에 처할 때 K씨의 인간 존엄성이 확보되는 셈이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K씨는 자신은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고 살기를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했는데, 자, 우리 앞서 지금까지 논의한 칸트 입장을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제기한 이 문제와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봅시다. 자,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자, K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형을 가하는 것이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K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아내를 살해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결국 K를 사형에 가하는 이유, 그 정당성은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가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K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자, 결국 칸트는 사형의 정당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즉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K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인 사형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가 K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아니라 K에게 사형을 가하면 사회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즉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K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면 그것은 K가 그러한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게 되어 즉 인간 존엄성이 훼손당한다. 이렇게 다른 요인이 처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되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확보해주기 위해서 K에게 사형을 가하는 사형의 정당성에 흠결이 생긴다. 그런 이러한 흠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을 그렇게 탄력의 법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 바로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면 다른 요인이 K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 개입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은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K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형벌의 양과 질은 탄리오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그 탄리오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되지 않게 차단하여 K가 그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는, 그래서 사형의 정당성에 흠결을 가하는 난관에 직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 K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인간 존엄성 포기하고요, 처벌을 받지 않을래요. 저는 인간 존엄성 포기하고 처벌받지 않을래요. 처벌받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로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동물로 취급당하는 거나 똑같아. 그래도 너 사형이라는 처벌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K가 저는요 그냥 동물 취급받고요, 인간 존엄성 포기하고 그냥 아내를 살해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 아내 살해했잖아요. 그 보험금 가지고 그냥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K에게 사형을 가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는 형벌을 받는 이유와 관련하여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을 가지는 측면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하려는 의욕을 가지는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즉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의욕을 갖는 것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범죄자가 처벌받으려는 의욕과 무관하게 공적 정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관련한 의욕을 가졌다는 측면에 대해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K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K를 형벌에 처할 수 있다. K에게 사형이나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왜냐? K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K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이 있는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K가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K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K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K가 형벌을 받을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하다. 그 의욕, K 너가 인간 존엄성 포기하고 동물 취급받으면서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런 의욕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너를 처벌할 수 있어. 너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너에게 가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K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왜 그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와 관련하여 형벌을 받는 이유는 K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는 의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K씨가 형벌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 자신, 즉 나는 형벌과 관련한 법률, 즉 형법률을 진술하는 공동 입법자로서 시민입니다. 자, 그러니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나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어요. 즉 범죄자로서 나는 입법 과정에서 표를 가질 수 없지요. 반면 입법자로서 나는 신성하기에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법칙을 수립하는 순수한 이성, 즉 예지적 인간이며 이 이성은 다른 인격, 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현상적 인간으로서 나를 시민연합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복종시키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K가 처벌받을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K가 처벌받을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바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하는 주체,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현상적 인간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예지적 인간으로서의 나가 그 형벌을 구성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K는 예지적 인간으로서 나가 아니라 현상적 인간으로서 나이기 때문에 형벌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즉 형벌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유일한 자격은 예지적 인간으로서의 나이며 그 예지적 인간으로서의 나가 형벌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상적 인간으로서 나인 범죄자 K 너는 네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건 없건 그거와 무관하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형벌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 형벌은 강제력이 있죠. 그 강제력을 가진 형벌을 구성한 주체, 여기서 형벌은 물론 사형이죠. 강제력을 가진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앞서 이야기한 칸트가 인간을 보는 관점을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자,
자, 칸트는 인간을 이중적 존재로 보고 있죠. 동물로서의 인간과 인격으로서의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즉 여러분은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행위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인격으로서 인간으로 행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격으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행위하면 여러분은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하고 정언명령으로서 도덕법칙을 따르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동물로서 인간으로 행위를 하면 K처럼 보험금 수령이라는 동물적 본능에 복종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인간은 이중적 존재로서 인격으로서의 인간으로 도약할 수도 있고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인간의 영역은 예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지적 인간. 자, 그러니 이 예지적 인간은 사실상 인격으로서 인간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하는 인격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예지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K처럼 동물적 본능, 경향성, 즉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아내를 살해하는 그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에 복종당하는 인간을 우리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동물로서의 인간이 속한 인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바로 현상적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이 말은 곧 현상적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형이라는 형벌을 만든 구성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현상적 인간에 속한 동물로서의 인간인, 즉 범죄자인 나가 아니라 예지적 인간에 속한, 즉 인격으로서의 인간인, 즉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도덕성을 발휘하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바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를 이유로 하여 K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이 입장에 모두 동의를 한 거예요. 즉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하는 주체가 범죄자로서의 나가 속한, 즉 동물로서의 인간인 나가 속한 현상적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기에 동물로서의 나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형이라는 형벌은 동물로서의 인간인 현상적 인간이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하였기에 범죄자인 나, 즉 동물로서의 나, 즉 현상적 인간에 속한 나는 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 형벌의 강제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인격으로서 인간, 즉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한 형법인 사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더욱 간단히 정리하자면 K, 네가
형벌을 받으려는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이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야. 주체가 아니야. 이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한 거야. 구성한 거야. 그런데 너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인격으로서 인간인 예지적 인간에 속하지 않아. 너는 동물로서 인간이 현상적 인간에 속해. 즉 너는 이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야.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닌 네가 이 형벌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어. 네가 형벌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형벌을 구성한 주체에게 있어. 그 주체는 누구야? 바로 인격으로서 인간에 속한 예지적 인간이야. 그러니 네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너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어. 이러한 논리가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K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K가 형벌 받으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K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달리 말하자면 사형과 관련한 법률을 진술한 주체는 범죄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입법자로서의 나입니다. 입법자로서의 나는 정언명령으로서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법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법은 도덕법칙이 지향하는 인간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을 반영하지요. 그런데 K씨의 처벌받을 의욕이 아닌 K씨가 행위와 관련한 의욕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취지에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나가 구성한 형벌은 K씨에게 사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계약 내용은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K씨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K씨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는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K씨와 같은 범죄자, 즉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바로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구성한 거죠. 그 예지적 인간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도덕법칙을 수립하는데 그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에 따르고 있죠. 정언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도덕법칙은 바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자는 그의 생명도 박탈하는 것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만든 구성한 법에 따르면 K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K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인간 존엄성 포기하고 그냥 형벌을 받지 않을래요.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K야,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언명령으로서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거야. 즉 사형이라는 형벌이 너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거야. 그런데 너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이 법, 즉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이 법을 구성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인격으로서 인간에 속한 예지적 인간이야. 그런데 너는 인격으로서 인간에 속한 예지적 인간이 아니지? 너는 동물로서 인간으로서 현상적 인간에 속해. 즉 너는 이 법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너는 이 법을 구성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는 이 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향력은 법을 구성한 주체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이 법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향력에 조금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니 네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형벌을 너에게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이 법을 구성한 주체에게 달려 있어. 그런데 이 법을 구성한 주체는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고 그 인간이 너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법을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너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형벌을 구성한 주체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범죄자로서의 나는 동물로서 인간으로서 예지적 인간이 아닌 현상적 인간에 속한다. 그 현상적 인간은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다.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기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K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는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K가 처벌받을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K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할 수 있다. 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결국 처벌받을 의욕이 있기에 형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에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로 짐작하자면 사회계약의 내용이 형벌받기를 원하는 범죄자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야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면 범죄자 자신이 사실상 재판관이 되는 것이기에 범죄자인 재판관이 범죄자 자신이 형벌받을 만한 것들을 발견하라고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벌을 K와 같은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구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현상적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형벌을 만들지 않겠죠. 자, 만약에 K에게 형벌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K만 유일하게 사형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형벌을 만들겠죠. 즉 K와 같이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법을 구성한다면 자기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큼은 사형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형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겠죠.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없으면 K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구성한 주체는 K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K와 같은 범죄자가 속한 동물로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K와 같은 범죄자가 속한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없다고 해서 없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벌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않는다는. 자, 그래서 만약에 K와 같은 범죄자가 형벌을 구성했다면 자기에게는 유리한 방식으로 형벌을 구성할 것이다. 그 방식이 뭐냐? 자기만 사형에서 예외가 되는 방식으로 형벌을 구성할 것이다. 그러면 K는 자기가 처벌받을 의혹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겠죠. 처벌받지 않게 된다. 자, 그런데 그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K와 같은 범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벌을 구성한 주체는 K와 같은 범죄자, 즉 동물로서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인간, 예지적 인간, 인격으로서 인간이 속한 예지적 인간이 형벌을 구성한 주체이고, 그러한 주체는 K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K와 같은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구성하겠죠. 그렇게 형벌을 구성한다. 그러니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는가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K와 같은 범죄자인, 즉 동물로서의 인간이 속한 현상적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인간인 예지적 인간이기 때문에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는가와는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를 이유로 하여 K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형벌을 구성한 주체에게 있는데 K는 그러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형벌을 구성한 주체에게 있다. 그런데 K는 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형벌을 구성한 주체가 아니다. 그러기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에 K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는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K가 처벌받을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K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